네, 안녕하세요. MTN 빅터뷰 이어갑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제 연말 마무리하면 눈 깜짝할 새 2024년이 다가오는데요. 정말 청룡의 해, 우리 성공 투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대감이 벌써부터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호해도 괜찮은 것인지, 조금 차분하게 연말 연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 시각 준비해 봤습니다. 국제금융 전문가시죠. 글로벌 IB에 오랫동안 몸담으시면서 안팎의 빅픽처를 그려주실 분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이남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각이 절실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까 저희 잠깐 방송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또 글로벌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이런 현안들을 쭉 풀어주실 것 같아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요즘 연말연시라서 이런 전망에 대해서 요청 많으시죠? 뭐 일반적으로 요청 있는 것만큼 있고, 이제 학교는 이번 주가 이제 저희 종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은 있는데, 그래도 뭐 원래 4분기가 전 세계적으로 항상 시장이 좋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우리가 수익률을 놓고 보면 항상 4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특히 미국 시장, 국내도 그렇고 11월 달 이후 랠리가 상당히 강하네요, 되게. 그렇군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 이미 예상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풀어가 볼게요. 이번 분위기 반전에 있어서 확실히 12월 FMC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연준이 공식적으로 2022년 3월 이 고강도의 긴축 시작 이래 금리 피봇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언제 인하를 하느냐, 여기에 쏠리고 있는데, 그 시기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앞당겨질까요, 교수님? 근데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면 투자가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 국내에서 투자가들이 미국 금리에 너무 과도하게 예민을 해요. 하지만 이제 연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야구로 치면 야구가 몇 회까지 있죠? 9회까지 있죠. 그러면 이제 9회 초쯤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만루 홈런을 맞으면 이제 낭패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준금리 인상은 꺾였다, 이제 끝났다,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과연 내년에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할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론으로 연준이 갈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 2년 전에 이제 이 인플레가 치솟을 때 연준이 빨리 대응을 못했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죠. 이제 그 이후로 아주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긴축 통화 정책을 해서 지금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점을 주는데,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학점을 주면 뭐 A0 정도를 줄 정도로 상당히 잘했는데, 마지막에 섣불리,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잡혔다고 하지만 또 의외로 변수들이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그 내년 2월,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월가, 지금 그 IB들도 있고, 뭐 월가에 가장 요즘 이제 잘 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 액맨 같은 사람은 이미 한 달 전부터 1분기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늦게, 그러니까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 그러니까 6월, 7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변동성은 생기겠지만, 나의 포트폴리오가 시장이 조금 뭐 움직이겠지만 내가 장기 투자가라면 큰 의미는 없는 그런 노이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거 우리가 고민할 시간에 내가 관심 있는 산업 종목을 훨씬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생각보다 좀 후하게 주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의 정책 대응에 대해서 A0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일찍 주신 것 아닐까? 왜냐면 혹시 금리 인하기와 함께 올 경기 침체한 우려도 아직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걱정은 크지 않다고 보세요? 근데 제가 학점을
괜찮게 주고요. 네.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 네. 학기말고사를 어떻게 볼지 대충 압니다. 아,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요. 하드 랜딩 경기가 네.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컨센서스가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매크로 데이터 추정치는 이제 월가에서 골드만삭스 걸 많이 보는데 네. 고만이 그 올해 상반기부터도 그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을 한 20-30%로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15%로 낮췄고 예. 15%라는 거는 7번 중에 한 번 정도 확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냐 하면 이제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은 이제 소비입니다. 예. 소비가 개인 소비가 한 70%쯤 되는데 미국 소비가 괜찮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국내는 이제 부동산이 대단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부동산이 하락폭도 크지 않았고 완만하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거보다 이제 더 익스포저가 큰 게 주식시장. 왜냐하면 이제 401k를 통해서 그 강제 저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역사적 고점까지 와 있잖아요. 가계 입장에서 보면 뭐 잡마켓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 내가 들고 있는 재산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랑 부동산이 괜찮으니까 feel good factor라고 그러죠. 내가 느끼기에 그런 그 부의 효과가 있어서 네. 그 소비가 급냉을 하지 않으면 미국 경기는 소프트 랜딩을 한다. 근데 가계가 오히려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외생 변수들이 좋아지면서 예. 안정적인 가계 소비 지출이 내년에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얼마 전에 얘기할 때 한 1.4% 내년 경제 성장률을 봤는데 실질 기준으로 근데 네. 저는 그보다 좀 높게 한 2% 정도 보고 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의 이익이 되게 결국 그 되게 중요한데 예. 기업의 이익은 실질 성장률보다는 실질 성장률에 인플레를 더한 명목 성장률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예. 명목 성장률은 이제 내년에 좀 많이 둔화가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여간 가계가 버티기 때문에 저는 미국 경기가 급냉이 되는 하드 랜딩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소비가 변수이긴 하나 현재까지 봤을 때는 분위기 괜찮다.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봐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이익은 명목 성장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말씀이 조금 걸려요. 기업 이익을 기반으로 한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기대치를 반영한 이 사상 최고치의 흐름 내년까지 그러면 강세장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도 보시는지요?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 국면마다는 이제 금리의 수준이 되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주가는 그 기업의 이익의 성장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기업 이익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미국이 올해 감익을 할 줄 알았었죠. 감익을 할 줄 알았는데 역시 미국 기업은 강하다는 걸 보여준 게 3분기도 이익이 한 플러스 한 4-5% 증가하면서 올해 전체로는 이익이 뭐 정체 내지 한 1% 성장할 걸로 보이고 상당히 선방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대한민국 그 상반기 기업이익이 52% 감소했었잖아요. 그거 대비는 미국 기업이 상당히 좋았다. 네. 내년하고 후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 주가를 얘기하려면 2025년 기업이익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주가라는 것은 그 선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내년은 기업이익이 즉 컨센서스를 보면 11% 증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25년은 12% 증가인데 명목 성장률이 지금 둔화가 되는데 어떻게 기업이익이 성장. 두 자릿수가 나올까? 근데 네.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지금 경영을 해요. 이제 제가 가령 아는 지인이 메타에서 근무를 하는데 메타가 1년 사이에 2만 1,000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전체 인원의 25%를 해고를 했는데 최근에 비즈니스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좋아져도 충원을 안 해요. 그리고 AI 쪽에
전문 인력,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의 니드가 있어도 다른 사업부에서 그걸로 돌리고 그래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경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율화, 생산성의 효과 증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매출 증가율은 높지가 않아도 기업 이익 증가율은 10% 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원래 상당히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미국에 많이 상장돼 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 이제 그 메타나 뭐 알파벳이나 이런 데들이 처음 그 위기를 한번 겪었는데 아주 강하게 이번에 이제 회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이익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보면 내년 뭐 미국 주가는 제 생각에는 그 내년에 좋을 게 올해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S&P 500 주가가 금년 들어서 23% 올랐고 그다음에 배당을 우리가 한 2% 받으면 토탈 리턴 25%니까 평균 미국 주가의 연수익률은 한 10%입니다. 과거 30년, 50년, 100년을 놓고 보면 그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내년에 기업이익 증가율은 좋지만 주가 상승률은 그거보다는 낮을 것이다. 그래서 한 5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그 주가 상승은 시장 전체로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 7, 8% 되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배당을 한 2% 정도 받으면 토탈 리턴 주주 입장에서는 한 10% 정도 되니까 미국의 역사적인 평균에 수렴하는 수준이어서 어떻게 보면 기대 수준이 너무 높으면 또 뭐 실망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다. 그래서 시장 전체는 큰 움직임은 없고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을 올해보다는 약간 저속 기어로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개별 종목의 약진 그러니까 이제 그 금년에도 실제 보면 그 종목별로 되게 큰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 확실히 빅테크,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이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비싼 국면이 아니라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나스닥 100 조정으로 인해서 빅테크 포함한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이때가 그럼 기회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M7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magnificent라는 게 위대하다, 뭐 엄청나다 이제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사들이 대단한 것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 좋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성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마진이 높아야 되거든요. 마진이 높다는 건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독보적인 우월,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7개 종목 중에 아마존이 아직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마존을 빼고 M7을 보면 그러니까 M6죠. 이익률이 29%예요. 그리고 아마존을 포함해도 7개 종목의 수익성이 22%. 근데 이제 미국 시장 전체로는 한 13%쯤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평균 이익보다 한 2배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거의 변동, 이익의 변동이 가장 큰 좋게 얘기하면 다이나믹하고 산업 구조가 세계 경기에 노출도가 커서 변동성이 큰데 좋을 때는 우리가 수익성이 한 10% 좀 넘어가고 안 좋을 땐 4, 5%까지 떨어지는데 미국 시장은 13%, 우리의 2배가 넘고 그것에 M7은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수익성, 그러니까 이제 독과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것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조정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조정을 받는다면 일시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으면 또 금방 그 저점 매수를 하기 때문에 금방 주가가 회복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도 일시적일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미국 그러니까 올해처럼 시장 전체를 완전히 M7이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상당히 강세는 계속 보일 것이고 그러한 그것을 이번 이제 금년에 특히 이제 투자가들이 더 경험을 했죠. 말씀하신 그 매그니피센트를 이끌었던 그 힘 중에 하나는 역시 연초에 그 챗 GPT를 위시한 AI 반도체, 인공지능 이 트렌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는 이걸로 정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이들 섹터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게 될지 앞서 감원 이야기하시면서 생산성 효율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미국이나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 핵심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AI 테마는 1, 2년짜리가 아니고 5년, 10년, 20년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네. 엄청난 지금 이제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AI의 챗GPT가 이렇게 부상을 한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활용을 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것의 한 복판에 모든 인프라 내지 그러한 그 다양한 그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게 뭐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도 있지만 클라우드 환경 그다음에 뭐 그 메타 같은 데는 최근에 이제 오픈 형으로 이제 AI를 접근하고 그래서 네. 거기에 또 중심에 M7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데는 AI를 하는 좋은 회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가 나오면 네. 이런 M7이나 아니면 다른 큰 회사들이 현금이나 아니면 자기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그 회사를 또 인수를 하죠, 되게. 그래서 이제 오픈 AI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접수를 하려고 그래서 네. 뭐 컨트롤을 못 하고 이제 지분을 좀 걸쳐 놓은 어중중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어차피 좋은 회사가 나오면 그 나쁘게 얘기하면 싹을 다 그냥 잘라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그 M7 초대형 기업 입장에선 그러한 그 스타트업의 창업의 성장의 모멘텀 길을 받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M7에 계속 도약은 계속되고 그것의 중심은 AI 중심의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 숫자로 나타나는 데는 물론 엔비디아 같은 데는 숫자로 나타나죠. 매출액이 뭐 2배 이상씩 계속 증가를 하니까. 근데 이제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해서 자기 사업에 접목을 해서 그게 이제 숫자로 생산성으로 그 증가로 나타내려면 네. 한 2, 3년 정도는 걸릴 텐데 네. 주식시장이라는 건 또 그걸 미리 빨리. 선반영하는 그런 네.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이걸 고평가 버블이라고 그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그 좀 단기적인 시각이다.